이번 주 시민데스크, 조직 폐쇄성으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군내 소식을 YTN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거래소를 이용한 신종 범죄 사건을 연속 보도한 김우준 기자와 함께 최근 잇단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선물 배송 확인, 국민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증정 등의 문자 메시지는 일단 의심하시고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입력하면 안 됩니다. 추석 연휴 중에라도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서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까 사이버 범죄 피해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김수정 강사,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네, 군 관련 문제는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언론에게 언제나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군대 내 폭력과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군 인권과 병영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군 문제를 다룬 YTN의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군 장병들의 부실급식 문제, 그리고 군 내부에서 잇단 성범죄 사건들이 좀 불거지면서 군 내부 문화, 그리고 군 행정, 이런 전반적인 군 내부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컸는데 관련해서 YTN 보도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YTN은 기사와 전문가 대담, 앵커 리포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군 문제를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OTT 플랫폼에서 방송된 드라마 DP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군 문제를 조명했는데요. 대표적인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치권에서 이 드라마가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다룬 정치권도 DP 열풍, 불편한 군 보도가 있었고요. 북 매체도 DP 언급, 남 군사리 깡끄리 파헤쳐 선별적 비난 보도는 북한에서 사상 단속을 위해서 이 드라마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제가 몇 명을 날린 킬러, 육군 하사도 성추행 피해, 해군 일병 휴가 중 극단적 선택, 집단 따돌림 의혹, 공군 비행단 교관 학생 조종사의 폭언 의혹 수사 중 등은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발빠르게 전한 뉴스였습니다. 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기 때문에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드라마 DP를 보신 분들 반응을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다큐멘터리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군대 내 폭력, 또 성추행 등 또 가혹행위와 강압적 상명하복 문화, 그리고 각종 부조리를 극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 열풍에 편승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정치인들의 행위를 좀 흥미성으로 앞세워 보도한 부분들은 좀 아쉬웠는데요. 정치권도 DP 열풍, 불편한 군 보도를 보면 이재명, 홍준표, 유승민 세 후보가 SNS에서 DP 드라마를 보고 감상을 올리면서 또 함께 군 개혁 관련한 언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최근에 발생한 어떤 군 내 성추행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또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혹은 또 부실급식이나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재를 나섰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군 관련 문제를 다룰 때에는 기사의 객관성과 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별화된 취재와 보도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군 당국에서 공개한 자료 외에도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제시해서 사건의 이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군이라는 게 폐쇄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취재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이런 취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언론은 군 내부에서 터진 사건을
선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사건이 터진 후에 접근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군인권센터와 같은 그 민간단체의 기자회견이나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에 기초해서 보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에 그 성추행 피해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YTN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민간 자문기구인 그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었는데요. 막바지로 향하는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 내일 마지막 수사심의위, 또 6일 군 수사심의위 개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 여부 결정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그 수사심의위에서 다루는 그 애초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어떤 대안 마련을 위한 접근이라기보다는 현재의 그 수사 상황이 어떠하다, 혹은 수사심의 진행 상황이 무엇이다라는 식의 단순 전달 보도이고 그 이상의 내용을 찾아보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도하니까 애초 문제가 되었던 그 사안 자체에 대한 어떤 심각성은 좀 잊어지고 또 이 문제성은 경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데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지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주목하신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9월 11일 방송된 공군 성추행 사망 수사 다음 주 마무리, 부실 수사 의혹 용두사미 보도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부실 수사 관련자들이 전원 불기소됐다는 소식을 전한 단신 뉴스입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동안 언론에서 이 사건을 집중 보도를 했지만 약 3달이 지난 지금 처벌과 예방책에 대한 취재 열기는 그 사건을 보도했던 당시와는 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이슈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새로운 국면과 결과들, 또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연속적인 취재를 이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두 분 모두 일단 심층적인 추적 보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드러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국방부를 취재한 경험 좀 있는데,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입할 때부터 여러 보안 절차를 거쳐야 되고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선에 있는 현장 기자 입장에서는 내부에 접근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국방부 잠깐 출입은 네.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이 관리하는 그런 지역들은 자유롭게 출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취재도 상당히 어렵고요.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이 나름 취재원들이 이제 군인들을 상대로 계속 인터뷰 요청하고 물어보고 이러면서 나름 취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국방부는 사실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특종 기사가 좀 적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YTN은 또 군대 납품 비리 등 나름 또 그동안 또 비중 있는 기사를 좀 써왔거든요. 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사실 또 제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또 이 군대를 바꿀 수 있는 이 용기 있는 그런 제보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YTN은 아무튼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계속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또 조금씩이나마 이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보안이 생명인 군 내부 사정을 취재하는데 이런 그 취재 기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대안이 있을까요? 기자의 역량으로 군 내부를 취재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전문가의 목소리를 빌려서 논란을 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9월 7일 탈영병 추격기 다룬 DP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방송은 대중문화 평론가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드라마 흥행 비결을 점쳐보면서 드라마에 묘사된 국내 가혹행위의 논란들을 연결짓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때로는 현안을 기능적으로 보도하는 방식보다 이렇게 대중문화 비평과 현실 문제를 결합시키는 방식이 주목과 흥미를 끌면서도 쟁점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이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를 생산하는 시도로도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담의 경우 경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월 10일에는 국방권익연구소장을 초청한 뉴스큐,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DP에 투영된 군 가혹행위 대담이 방송되었습니다.
군 문대에 좀 더 밀착된 전문가와의 대담인 만큼 앞선 대중문화 평론가보다는 좀 더 군 조직 문화의 구조적인 접근이나 분석,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의 어떤 개선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라 좀 기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10분의 긴 시간 동안 드라마와 현실을 비교하면서 폭력의 사례를 나열하는 데 치중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가혹행위나 비인격적인 폭언들이 적나라하게 좀 소개되고 묘사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개선안에 대해서는 1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장병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지어지는 다소 개인의 차원의 당부로 매듭 지어지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생방송 대담은 출연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지기도 할 텐데요. 심층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다룰 수 있도록 또 이에 대한 대담자의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 구성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큐 성추행 신고 뒤 수사 안 하고 징계만 반복되는 군의 미흡한 대응, 대담이 있었는데요. 군 내부에서 계급이나 지휘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부대 내부에서 회유나 종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대담을 보면서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치부해서 간접적인 보도 또 단순 전달 보도로만 다룬 것은 아니었던가 좀 되돌아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언론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사건들은 몇 사람의 노력으로 아주 힘들게 드러난 지극히 폐쇄적인 우리 한국 군대의 아주 작은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군대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로 언론이 군내 그 인권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를 강력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인권 침해 문제 그리고 일단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개선책을 끌어내기 위해서 언론도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아까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뭐 무기 개발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사실 전문가들 설명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최근에 뭐 문제가 되는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군 생활과 관련돼서는 사실 여론만 잘 분석을 해도 뭐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성인 남성 대부분이 다 군대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뭐 일반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뭐 오빠나 남동생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전 국민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하거든요. 근데 뭐 한동안 부실 급식 그 많은 관심 끌지 않았습니까? 이 보통 이 문제 사진이 올라오면 군을 탓하는 그런 댓글이 많았는데 이 최근에 그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이 KCTC 기간 중에 밥하고 김치만 나왔다라는 그런 사진이 그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좀 그 반응이 좀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시를 가정한 훈련 상황인데 반찬 타령을 꼭 그렇게 했어야만 하느냐? 그리고 또 훈련 중에 핸드폰을 가지고 그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제보한 병사를 뭐 징계해야 된다, 징계하라 이런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뭐 국방부는 이제 그 급식 관련 배식 문제는 뭐 공익적 제보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뭐 찾거나 뭐 징계할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제대한 지 딱 30년 되거든요. 그동안 군대가 좀 나아졌다라는 건 뭐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혹행위 등 고질적인 문제가 근절되지는 않았거든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은 여론 그리고 상식 등에 의거해서 아직도 왜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고질적인 병폐와 부조리를 어떻게 보면 없애기 위해서 언론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먼저 평가원님께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군 조직의 변화,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가 절실합니다. 과거 군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언론의 취재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 인권센터나 시민단체, 병사 개개인의 제보 등 군의 폐쇄성을 해체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취재원들이 많아지고 또 다양해졌습니다. 언론은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취재원을 발굴하고 군대 내 폭력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가 폭행과 가혹행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사생활이나 종교의 자유침해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군대의 소소한 문제들을 다루는데도 소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수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방관하지 말고 파수꾼 같은 언론이 되어야 잇따른 반인권 그리고 성폭력 사건과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던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군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또 개혁을 촉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네. 방관하지 말고 든든한 사회적 감시자의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셨는데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높은 수익을 안겨주겠다고 접근한다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최근 가짜거래소 사기 범죄를 연속 취재한 김우준 기자와 함께 범죄 전말 그리고 금융상품 투자 시에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적은 자본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달콤한 유혹을 해온다면 경기가 안 좋은 요즘 누구나 관심을 가질 텐데요. 최근 자금 투자에 서툰 사람들을 겨냥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액만 무려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짜거래소 사기 피해 사건을 연속 보도한 김우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가짜 거래소 사기 피해 소식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보셨을 것 같아요. 총 4편으로 제작이 된 리포트인데 단발성이 아니고 연속 보도로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취재하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지난 3월부터 이제 특검법이라고 해서 이제 거래소에 그 제한을 가하는 제재를 가하는 이제 정부 법안이 이제 실행이 됐거든요. 저희가 그 지난 3월부터 기점으로 이 거래소를 둘러싼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를 둘러싼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쪽에 사건에 좀 주력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개인적인 이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수십 명의 이메일이 왔어요. 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모두 다 같은 거래소를 이용을 했고 같은 피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투자를 했을 때 좀 의심을 해보진 않았다고 하나요? 아니, 처음에는 당연히 의심을 네. 했죠.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5만 원, 10만 원 소액일지라도 굉장히 소중한 돈이었기 때문에 의심에 의심을 거듭을 하고 이 부분을 지켜를 봤습니다. 처음부터 이 받자마자 바로 이 거래소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범죄 조직이 거래소를 제한하는 동시에 한 단톡방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잘 봐봐라. 네. 저는 사실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도 저는 그 문자를 많이 받아봤어요. 이게 뭐 상한가, 이 종목 선택하세요 네. 이러면서 오픈 카톡방 주소가 담겨 있는 문자 맞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걸로 들어가서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면 네.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보통 저희가 리딩 문자를 많이 받잖아요. 이 리딩 문자 자체가 아예 불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에 대해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업체는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허가를 받은 업체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무허가 업체가 이렇게 내가 너에게 정보를 알려주겠다라는 이 행위,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돈을 받으면서 리딩을 해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자체로 불법을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기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앵커님께서 솔직히 생각해보면 네. 누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종목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당연하죠. 네.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리딩 문자를 받았을 때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받으면 물론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삭제하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수신 거부 기능 요즘 잘 돼 있어가지고요. 네. 네, 답장하지 말고 웬만하면 수신 거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네. 정말 많은 피해자가 있고 많은 피해액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가? 저도 직접 들어가 봤거든요. 네. 한 500명, 600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익명 카톡방으로.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제 방장, 소위 말하는 이제 방장, 팀장이 몇 시 몇 분에 리딩 시작합니다. 얼마에 어떻게 걸어 놓으세요. 네. 이런 딱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참여를 안 한 피해자도 그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 1분, 2분 뒤면 뭐 수익 인증해가지고 다양한 사진들이 막 엄청나게 올라와요. 네.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벌었습니다. 쭉 올라오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장치를 마련해 먼저. 오픈 카톡방에 직접 참여를 해보셨다고 네. 했잖아요. 진짜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의심보다는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던가요? 이제 바람잡이들이 그 활동이 정말 저도 혹할 정도로. 혹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교묘하더라고요. 네.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올리지도 않아요. 뭐 누구는 오늘은 조금 손해가 났는데 이번 픽으로 다시 이제 회생했습니다. 막 약간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도 더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거래소에 회원가입까지 해서 그 실제로 이제 소위 말하는 얘네들이 픽을 해주는 대로 이제 상품을 들어가서 파생 상품을 한번 해봤어요. 직접 참여를 해보신 거네요. 직접 참여를 해봤고 그 참여를 해보니까 정말 수익이 빨리 나더라고요. 근데 이 수익은 가짜 수익이에요. 말 그대로 사이버머니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실제 수익이라고 하면 이거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묘하게 좀 꾸며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거래소였기 때문에 이게 실제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가짜 거래소라서 예치금을 보내는 것 자체부터 이미 이들은 이 투자금을 자신들이 이미 이제 포켓에 넣는 거고, 그 거래소의 이 해당 계정에 대해서는 이만큼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거래소이기 때문에 얼마를 보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피해액이 갑자기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이제 출금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거래소에 제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출금을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의 각종 다양한 이벤트, 그래서 하나 이벤트가 뭐였냐면 추석을 앞두고 추석 이벤트를 해서 거래를 안 해도 된다. 다만 이 거래소에 예치금만 넣어놓으면 그 예치금의 10%를 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넣으면 5,500만 원을 주겠다. 이게 나중에는 1+1 이벤트까지 해서 1,000만 원을 넣어놓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대량으로 이제 예치금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호소를 하다 보니까 그럼 원금만이라도 내가 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또 뽀드게 냅니다. 그래서 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금에 대한 수수료만 좀 내라. 그러면 5천만 원 내에 예를 들어 500만 원만 더 내라. 그럼 내가 더 돌려줄게. 라는 식으로 다시 또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나머지 그 수수료마저 다 챙겨가서 피해자들이 원금에 대한 어떤 그 소중함, 그리고 원금을 찾고 싶어하는 이 심리조차도 정말 악랄하게 이용을 해서 그러네요. 마지막에 피해금을 이제 다 뽑아낸 거죠. 이번 취재가 이제 신종 범죄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진위 파악하는 데도 좀 힘드셨을 것 같고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의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업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사건팀을 하다가 사기 사건을 취재를 가면 이제 업체를 만날 수 있어요. 만나서 우리는 사기라고 계속 질문을 하고 이 업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게 경찰 수사로 넘어가서 이제 수사에 이제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취재가 들어갔을 때는 업체가 아예 증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업체에게 어떤 추궁을 하거나 캐묻거나 이 업체를 추적하는 데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비대면 범죄다 보니까 이 취재하는 도중에도 똑같은 방식의 예를 들어 주식 리딩, 그다음에 파생 상품 거래소 유입, 그다음에 바람잡이, 그다음에 익명의 단톡방, 이런 주요 키워드를 공유하는 이런 이름만 다른 그 사기 카톡방이 굉장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가 나오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잠입을 해서 막 알리는데 알리자마자 다 이 메시지가 차단이 되고 강퇴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의 목적 자체가 빠른 경찰 수사만이 이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찰 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기사를 계속 연속 보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경찰 수사는 어느 정도 좀 진척이 있나요? 경찰청에서 이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과를 이번 사건에 대한 집중수사관 서로 이제 지정을 해서 모든 사건을 이제 한데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수사에 좀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우진 기자가 시청자분들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지난해부터 이제 코인 열풍, 뭐 이제 주식 열풍이 좀 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익숙치 않은 사람들도 많이 뛰어든 것 같은데 이들을 노리는 범죄가 정말 비슷한 규모로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절대로 알려주는 정보가 돈이 된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누구도 나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를 좀 견지를 하고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시장을 잘 파악을 해서 하나하나 좀 상품 같은 거를 좀 잘 살펴보고 뛰어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보도를 보시고 신종 범죄 좀 대처하는 방안도 그렇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카카오 택시 등 포털 독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전화 의견 듣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카카오에 가입하면 도로 3,000원씩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월 10만 원씩 내야 카카오 가입해준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회원가입 안 하면 콜도 자기 마음대로 독점해서 가져가고 그 없는 사람들 판단을 10만 원씩이나 가져가가지고.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티에 가입한 택시기사가 93% 수준이라는 스트레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카카오 택시에 대한 비판적 댓글이 상당합니다. 카카오 택시 너무 비싸다. 기사님들도 수수료 너무 높다고 카카오로 콜하지 말라고 하더라. 공정거래위원회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택시 타기가 편해졌다는 댓글과 함께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나 타다 등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소수의 댓글도 보입니다. 우버 택시, 타다 등 죽어라고 결사 반대하더니 카카오 택시 때문에 못 살겠다? 손님들 골라 태워서 택시 잡기 힘든 시절이 바로 한 해 전인데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꽃과 간식 배달 서비스는 중단하고 택시 서비스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돈을 더 낸 승객에게 택시를 우선 배정해주던 호출 서비스는 폐지합니다. 당초 최대 5,000원까지 서비스 요금을 받으려다가 논란이 계속되자 철수한 겁니다. 택시 기사에게 배차 혜택을 주며 월 99,000원씩을 받던 프로 멤버십 가격도 39,000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은 늘 제도보다 앞서 움직였습니다.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플랫폼의 혁신을 막는다면 시대착오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그 혁신의 성과까지 독점한다면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플랫폼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계기로 온 국민이 기꺼이 주사기 앞에 줄을 섰죠. 그런데 부스터샷은 물론 독감 백신의 A형 간염 접종까지 끝도 없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이자 자체 임상시험 결과 백신 효능이 2회차 접종 후 2달마다 6%씩 약해져서 돌파 감염이 나온다며 부스터샷을 또 맞아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매달 한 번씩 맞으라 할 듯 백신을 무슨 영양제 주사 맞듯이 계속 맞냐. 특히 대놓고 약 장사를 한다는 비난성 댓글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진행되는 만큼 독감 백신을 같이 맞아도 될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문제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 역시 접종 간격을 두지 않더라도 안전성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한 가지도 감당하기가 벅찬데 두 개를 같이 맞아도 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불안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A형 간염이 유행해서 작년보다 2배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다며 특히 항체 보유율이 낮은 20에서 40대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는 것인데요. 백신이란 백신은 양팔에 다 꽂을 기세,
백신이라면 치가 떨리네 이제. 계속 맞아야 하는 백신이 지겨운 데다 간염 주사는 경제적으로도 부담된다며 이왕이면 좀 싸게 공급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올라옵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기 마련이라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맞아야 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 간염 등 치명적인 질병을 막기 위해선 백신이 최선이라 당분간은 뾰족한 주사 바늘을 자주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